이 누구죠? 이 누구죠? 이 박원순 시장이랑 나경원 그 전 뭐 보좌잖아요. 이분들이 옛날에 2012년에 서울시장 이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TV 토론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일명 부기 논쟁이 있었어요. 부기 논쟁이. 이 두 분 사이에. 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경원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단식 부기를 사용하면 서울시 부채가 19조라고 그랬다고요. 19조도 많은데 단식 부기를 사용하면 서울시 부채가 19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박원순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복식 부기를 사용하면 서울시 부채가 25조가 된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도대체 정부는 단식 부기를 쓰느냐 폭식 부기를 쓰느냐 이런 거 갖고 말이 많았어요. 이거 여기서 누가 맞다고 얘기하면 이게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얘기 안 할 건데 이 부기 논쟁이 붙었다고요. 그래서 제 친구분 중에 요거 얘기할 때 저한테 야 부기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단식 부기가 뭐고 복식 부기가 뭐야? 이걸 물어봤다고요. 우리 일장에서도 지금 배우는 게 뭐예요? 단식 부기가 뭐고 복식 부기가 뭔지를 배운다고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일에서 발생한 건지 볼게요. 자, 그럼 우리 부기를 보면 여기 부기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얘는 좀 이따 보고요. 자, 단식 부기가 뭐고 복식 부기가 뭔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저도 수험생 생활을 겪다 보니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수험생 공부할 때 돈이 없어요. 집에서 돈 안 주시거든요. 딱 먹고 공부할 만큼만 돈을 주세요. 연애하고 술 마실 만큼은 안 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아껴서 연애를 해야겠죠. 제가 그래갖고 이 연애를 이제 시작했는데 공부할 때 연애를 시작했는데 5만 원밖에 없었어요. 5만 원밖에. 5만 원밖에 없었다. 그래서 현금이 5만 원밖에 없었어요. 5만 원밖에. 5만 원. 이렇게 5만 원밖에 없었다. 근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오빠 오늘 뭐해? 공부하지 말고 나 만날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럼 만나야지 이랬다고요. 만나러 갔는데 만나러 가기 전에 제가 물어봤다고요. 우리 자기 뭐 먹고 싶어? 오빠가 사줄게. 돈도 없으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그럼 얘도 대충 눈치껏 이 공부하는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 그냥 대충 김밥이나 먹자 이러면 되는데 곱창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봤죠. 아니야. 아닐 거야. 설마 그 곱창은 아니겠지. 제가 그래서 되지?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근데 요 곱창이 여자친구가 no. 소곱창 이러더라고요. 소곱창 얼마입니까? 둘이서 먹으면 그래도 한 4, 5만 원 나오잖아요. 데이트하기 돈이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공부하는데 친구한테 야 친구야 미안한데 나 돈 5만 원만 빌려주지 않을래? 그랬더니 친구가 으이구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하면서 5만 원을 빌려줬다고요. 5만 원을 빌려주고 나서 현금 10만 원을 갖고 여유 있게 여자친구를 만났죠. 아니나 다를까 곱창을 먹으니까 6만 원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여자친구가 커피값은 자기가 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현금 4만 원 있는 걸 주머니에서 확인하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갔죠. 성공적인 데이트였어요. 이러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단식북이에요. 그럼 복식북이는 뭘까요? 복식북이는 요기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달라진다고요. 이 복식북이는 회계처리를 볼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럼 어떻게 생기죠? 현금이라는 돈이 5만 원 생기게 된다고요. 그럼 친구한테 돈 빌렸으니까 5만 원 생기자마자 뭐가 생겨요? 그쵸? 훌륭해. 부채가 생긴다고요. 친구한테 갚아야 돼요. 5만 원 때문에 친구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또 5만 원 생기게 된다고요. 이게 복식북이에요? 또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어떻게 했어? 돈 5만 원, 아니 돈 6만 원 썼잖아요. 그럼 내가 갖고 있던 현금이 없어진다고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내가 갖고 있던 현금이 6만 원 없어지게 돼요. 그럼 여기 뭐가 올까요? 그쵸, 비용이에요. 제가 옛날에 충격받았던 게 딴 데서 강의를 하는데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자산이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자산이죠? 그랬더니 여자친구와의 사랑을 위한 돈 아니겠어요? 자산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 자산이 아니에요. 제가 결혼하면 자산일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큰 부채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웃어도 돼요? 무서워 죽겠네. 자, 그래요. 그럼 여기 뭐야? 비용으로 6만 원이 오게 된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복식북이에요. 단식북이와 복식북이가 있는데 복식북이의 단점, 단식북이의 장점은 뭘까요? 일단 기록이 간단하죠. 쭉 써주면 되니까 그냥. 기록이 간단하고. 단점은 뭘까요? 돈이 얼마 남아있는지도 모르고요. 돈 어디다 썼는지도 확인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얼마 남았는지 잔액들도 확인이 안 된다고요. 단식북이는 복식북이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나 현금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있어요. 5만 원 있었는데 5만 원 받은 다음에 6만 원 썼으니까 현금이 4만 원 남은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뭐도 알 수 있죠? 갑자기 부채가 5만 원 기재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다음 뭐예요? 내가 비용으로 돈 쓴 게 6만 원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항상 양쪽으로 기재를 해주기 때문에 오류의 검증이 가능해요. 이런 걸 복식북이라고 해요. 그래서 막스 베버가 근대 자본주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6가지 중에 하나를 이 복식북이의 발전이라고 그랬다고요. 아는 척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읽어볼게요. 북이라는 건 뭡니까? 장부에 기록하는 걸 북이라고 하는데 재산의 증감 변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뭐 이런 거 시면 안 나와요. 그냥 북이라는 건 뭐 재산의 변동을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북이라고 하는구나.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복식북이, 단식북이는 개별 항목의 변동만을 파악하고요. 복식북이는 모든 거래를 이중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오류나 탄류가 없구나라는 거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그럼 우리 교재 줄도 한번 가볼까요? 교재. 자, 우리 보시면 4페이지에 양가로 1번 정의 밑에 바로 갈게요. 북이란 양가로 밑에 정의에 북이란 장부 기록의 약칭으로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에 따른 여기가 중요하죠. 재산 증감 변화를 일정 원리에 따라 기록, 계산, 정리하는 방법. 그쵸? 요 정도까지 아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여러분, 제가 줄 쳐드린 거 말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그냥 책 읽듯 읽어보면 되지 중요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 끝에 봅시다. 따라서 기업의 영업활동에 따른 재산의 변동 상황을 체계적으로 기록 정리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러한 필요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북이다. 자, 그 다음에 5페이지요. 5페이지. 종류의 동그라미 1번 단식북이 보면 단식북이란 현금, 채권, 채무 등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나 원칙 없이 개별 항목의 변동만을 개별 항목의 변동이 중요한 말이죠. 단독 기록 계산하는 방법인데 기록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 단점 동그라미 1번 손익의 원인을 알 수 없으며 동그라미 2번 재산의 현재 상태와 변화 과정을 상세히 파악하기 어렵다. 요 정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복식북이 갈게요. 복식북이란 현금, 채권, 채무 등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와 원칙에 따라 개별 항목의 변동뿐만 아니라 관련된 항목까지도 동시에 유기적, 조직적으로 기록,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 실제로 중요한 건 이 뒷부분인데 모든 거래를 이중으로 기록되므로 계산상, 기록상의 오류나 탄류를 자동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기능, 즉 자동 검증 기능을 갖고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회계사나 세무사가 먹고 사는 겁니다. 이 자동 검증 기록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북이까지는 배웠고요. 넘어가서 그럼 우리 도대체 이 북이 재산의 증감 변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건데 회사, 다른 말로 기업들은 도대체 왜 북이를 하는 걸까요? 회사, 도대체 기업들은 왜 북이를 하는 걸까요? 왜 기록을 하는 걸까? 왜? 자랑하려고? 아니죠. 실제로 이 기록을 통해서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알기 위해서 기록을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도대체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랑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가 뭘까요? 얘기 좀 해볼게요. 얘기 좀. 저랑 얘기 좀 해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자, 북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알아야 되는 첫 번째가 일정 시점에 시점에 재무 상태예요. 그 다음에 또 뭐요? 우리가 또 뭐? 일정 기간 동안에 이 경영 성과를 알아야 된다고요. 경영 성과를. 자, 여러분 이 중에서 결혼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다들 젊으신데요. 자, 보면 여러분 결혼할 때 되면 그 여자친구들이 꼭 남자친구한테 건네는 물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뭘까요?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저도 와이프가 천사 같던 아기 천사 같던 나의 여자친구가 결혼할 때가 되니까 두 가지를 물어봤다고요. 첫 번째 뭘 물어봤냐면 오빠 얼마 모았어? 딱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10,000원? 이랬다고요. 여자친구가 한숨을 내가 남자를 잘못 골랐지 한숨을 쉬면서 두 번째로 물어봤던 게 뭐예요? 오빠 그럼 연봉이 정확히 얼마야? 물어봤다고요. 그래서 또 얼마인지 얘기해줬죠. 그래서 그렇다면 안심. 뭐 이렇게 넘어갔다고요. 그럼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기업에 뭐가 궁금하겠어요? 이게 사람이면 그 회사가 얼마 모았는지랑 그 회사가 올해 얼마 벌었는지가 궁금하다고요. 그걸 알아야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라는 게 뭐냐면 결국 그 시점에 이 회사가 얼마를 모았는지를 보여주는 표인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재무 상태표라고 합니다. 재무 상태표라고 해서 영어로는 밸런스 시트에서 BS라고 표현하죠. 회사가 모아놓은 돈들, 지금 현재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을 얘기하죠. 아시겠죠? 그럼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회사가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번 돈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1년 동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그래요. 포괄손익계산서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얘를 영어로 IS, Income Statement에서 IS라고 표현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자 BS는요, IS는요 라고 얘기한다면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인 재무 상태표를 얘기하는 거고 IS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인 포괄손익계산서를 얘기할 거예요. 오늘 우리 이거 두 개만 딱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 첫 번째로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뽀갤 게 뭐예요?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 즉 재무 상태표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 가볍게 얘기를 해보고 할게요. 가볍게 그냥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여러분. 자, 그럼 제가 실제로 결혼할 때 와이프가 오빠 우리 집은 어떡할 거야 그랬다고요. 오빠 우리 집은 어떡할 거야 그랬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랑 재무 상태표를 약식으로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약식으로 그려보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해요. 자, 결혼할 때 오빠 집은 어떡할 거야 물어봤다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자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자산 지금 집 7억짜리 준비해 놨어 이랬다고요. 아 실제로 7억짜리 집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 7억짜리 집 준비해 놨어 그랬다고요. 그럼 여기 자산이라는 게 뭘까요? 자산. 현재 시점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자산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재무 상태표를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 입장에서 이쪽 왼쪽에 자산을 기재한다고요.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약속. 자산을 여기 기재한다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기야, 내가 7억짜리 집 준비해 놨어 라고 얘기하면 저희 와이프는 아주 현명한 여자거든요. 뭐라 그러겠어요? 은행에서 대출 얼마 받았냐? 딱 물어본다고요. 천재죠, 천재. 대출 얼마 받았어? 물어본다고.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꼬리를 내리면서 부채가 있잖아. 대출이 5억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 내 자산이라는 건 이 부채로도 구성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럼 부채라는 건 뭘까요? 부채라는 건 미래에 내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들을 부채라고 해요. 이 전혀 어렵지 않죠?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와이프가 뭐라고 했어? 뭐야 그럼 7억짜리 집 샀다고 그러더니 5억 대출 받았으면 2억만 오빠 돈 아니야? 이럴 거란 말이에요. 2억만 진짜 네 돈 아니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본이라고 해요. 그럼 이 자본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와이프가 뭐라고 그랬어? 진짜 네 돈은 2억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자본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 네 돈 아니야 순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직장인 되시고 여기 직장인 이미 계시겠지만 친구들 만나면 옛날에는 대학교 때 뭐 물어보죠? 대학교 때? 지금 친구들 만나면 뭐예요? 요즘 썸 타는 데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취업 준비 잘 돼?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아닌가요? 코스피 주가 지수가 떨어지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이제 결혼하면 뭐예요? 결혼하면 이 가끔씩 만난다고요. 가끔씩 만나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야, 돈 좀 벌었냐? 이런 것만 물어본다고요. 돈 좀 벌었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다음에 결혼할 때 친구할 때는 결혼할 친구한테 야, 얼마 해주신대 부모님이?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실제로 그래요. 뭐 속물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회계사 세무사 공부를 시작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1원에 민감해져요.
1원만 틀리고 밤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원에 민감해진다고요. 그래서 회계사, 세무사 친구들이 술 먹잖아요. 공부하는 친구들이 술 먹잖아요. 술 먹다가 나중에 술이 완전 떡이 되는데도 계산할 때 되면 다 일어난다고요. 어떻게 1,500원? 이러면서 막, 야, 나 500원만 빌려줘. 내일 줘야 돼. 막 인사불성돼서 얘기하고 그래. 돈에 민감해진다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럼 자본은 순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본은 정의가 없어요. 이 자본은 정의가 없고 그냥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본은 실제 실존하는 게 아니죠. 친구들한테 만나갖고 야, 너 돈 좀 벌었냐 그러면 나 집 7억짜리 있고 부채 5억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 순자산 2억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럴 때 보여주는 게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은 특별히 정의하지 않고 자산 빼기 부채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주시면 하는 게 여러분 기준으로 이쪽을 왼쪽이라고 하면 자산은 왼쪽에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기재하는 게 그냥 우리들 사이의 약속이에요. 이유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들 사이의 약속이에요. 여기까지 우리 지금 재무 상태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기업의 부기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구하기 위한 건데 그중에 첫 번째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얘기하는 재무 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기록되고요. 자산이 뭐라고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 상품, 비품, 건물 등의 재화나 매출 채권, 대여금의 채권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현금 아실 거고 상품이 뭐죠? 상품은 뭐고 제품은 뭘까요? 얼마 전에 미생 드라마 나왔잖아요. 미생. 원 인터내셔널. 무슨 회사죠? 상사회사라고 하죠. 상사회사가 뭘까요? 물건을 사와서 내가 딴 데 판다고요. 이런 걸 상사회사라고 그래요. 그런 회사에서 파는 상품을 뭐라고 그래요? 상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우 상사, 대우 인터내셔널 이런 데서 면접 보는데 대우 인터내셔널의 상품을 열심히 팔겠습니다 이래야지 대우 인터내셔널의 제품을 열심히 팔겠습니다 그러면 면접에서 떨어져요. 제품은 뭘까요?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거죠. 실제로 내가 만들어서 파는 걸 제품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 이 기업회계는 기본적으로 상품, LG 상사 위주의 상계업을 위주로 공부를 할까요? 현대자동차, 제조기업, 제품을 만드는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재무회계는 상사를 위주로 공부하고요. 우리 박준현 선생님이 가리키는 원가회계가 제조기업 위주로 가리키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상품이라는 게 있구나. 비품 뭡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비품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려울 거 없고요. 건물 토지 모르시는 분은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있고 재화, 매출 채권이 뭘까요? 매출 채권. 여러분 언제나 현금 박치기로 물건을 팔면 좋겠죠. 우리 종합반도 그냥 개강한 날 바로 110만 원 딱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 마음속에 다 뭐 꽂혀 있어요? 매출 채권 꽂혀 있다고요. 일단 물건을 넘기고 나중에 돈을 받잖아요. 그럼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매출 채권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 매출 채권이 잡혀 있다고요. 그러다가 환불하면 대손 처리되는 거죠. 그 환불할 때는 저랑 10시간의 면담이 필요해요. 아시죠? 그 규칙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대여금은 뭐죠? 여러분 대여금. 가끔씩 이런 말 하죠. 야, 나 친구 대출해줬어. 막 이런 얘기 한다고 어렸을 때 애들 보면. 야, 나 대출해줬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안 돼요. 대여해 준 거예요. 돈을 빌려준 거죠. 그렇죠? 알고 계셔야 돼요. 대출이라는 단어 이제 쓰면 안 돼요. 대여해 준 게 뭐예요? 돈을 빌려준 걸 얘기합니다. 당연히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으니까 돈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이게 뭐가 돼요? 대여금이 된다고요. 자산이겠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부채는 뭡니까? 기업이 미래에 일정 시점에 갚아야 할 채무를 부채라고 합니다. 미래 일정 시점에 갚아야 될 채무를 부채라고 해요.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로 나타내는데 기업의 재무상태 구성 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복식부기의 원리에서 작성한 표를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중요한 얘기 아니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요거는 제가 이미 다 얘기했는데 다른 것들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매입 채무는 뭘까요? 우리 좀 알았으면 하는 계정이에요. 매입 채무는 뭐예요? 매입 채무.
내가 물건을 사온다고요. 현금으로만 사왔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외상으로 사오는 경우가 많아요. 기업 거래를 하다 보면. 그럼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사온다고요. 그럼 뭐가 잡혀요? 내가 나중에 돈 생기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매입채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외상으로 돈 사온 거예요. 물건 사온 거예요.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걸 매입채무라고 합니다. 자, 제가 회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거슬렸던 게 뭐냐면 나 대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은행 가서. 나 대출 받았어. 맞는 표현입니까? 아휴, 나 은행에서 차입했어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차입금이라는 게 뭐예요? 은행에서 돈을 내가 빌려와서 앞으로 갚아야 될 부채를 차입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세련되셨으니까 회계 공부를 하시니까 은행 가면 저 대출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대출은 은행이 해주는 거고 저 차입금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요. 아시겠죠? 차입금이면 차입금, 대출금이 아니에요. 차입금이에요, 차입금.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좀 단어를 아셨으면 했고요. 넘어가서 우리 기업의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중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맞아요. 재무 상태표라고 했는데 재무 상태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봅시다. 일단 항상 제목을 써야 돼요. 재무 상태표라고 혹은 BS라고. 그 다음에 다 써놓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재무 상태표란 말이에요. 자, 그럼 뭐라고 그랬어? 기업의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란 말이에요. 반드시 회사 이름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쪽에. 항상 회사 이름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어느 기업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아우,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어요? 회계 감사, 회계사 2차 시험에도 나와요. 다무증 보고서가 잘못된 것은. 그렇죠? 그래서 회사 이름을 항상 기재해 주셔야 돼요. 기업의 일정 시점이니까 일정 시점이죠.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와요? 시점이 나온다고요. X1년 12월 30일 현재라는 X1년 말 시점의 시점을 얘기해 줍니다. 회계 원리니까 얘기하는 건데 항상 회계책을 보면 X1년, X2년 이렇게 한다고요. 왜 2015년, 2016년 안 하고 X1년, X2년 할까요? 책을 천년만년 팔기 위해서죠. 그렇죠? 2015년 하면 내년 되면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X1년, X2년 이렇게 쓰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 없어요. 자, 이렇게 일정 시점이 나오고요. 항상 단위를 써주셔야 돼요. 단위를. 그 다음에 자산은 이쪽에, 부채와 자본은 이쪽 오른쪽에 써주시는 겁니다. 우리끼리의 약속이에요. 자, 그럼 이거 보면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 보면 식을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맞추시는 분은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자, 뭐예요? 자, 같이 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보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당연하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한테 나중에 결혼할 때 남편이 야, 오빠 자산이 5억이야 그러면 바로 뭐 물어보셔야 돼요? 오빠 자산이라는 건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된 건데 그러니까 오빠 대출이 얼마야? 반드시 물어보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이 제 주변에 결혼할 때 남편이 빚을 숨기고 결혼해갖고 나중에 진짜 큰일 치르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자,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 책에 줄을 좀 긋고 예제를 풀어볼게요. 자, 봅시다. 5페이지부터 줄을 치면 되죠. 5페이지 2번에 재무상태의 측정과 재무상태표가 있는데요. 기업 주가 부기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기업의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거기 재무상태표라고 써주시면 좋겠죠.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재무상태표 BS와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거기 포괄손익계산서 IS라고 써주시면 좋겠죠. 포괄손익계산서 IS 이다. 여기까지 쓰시고요. 밑에 얘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서 6페이지의 자산. 6페이지의 자산 보면 맨 밑에 네 번째 줄 끝에 보면 이와 같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 상품, 비품, 건물, 토지 등의 재화와 매출 채권, 대여금 등의 채권을 자산이라고 한다. 매출 채권은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한 거고요. 대여금은 돈을 빌려준 거죠. 그죠? 부채도 맨 끝에 이와 같이 붙어볼게요. 이와 같이 기업이 미래에 일정한 금액을 갚아야 할 채무를 부채라고 한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 보면 자본, 자산의 총액에서 부채의 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순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순자산을 자본이라고 한다.
등식 줄 좀 쳐주세요. 등식 참 중요하죠.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 자, 양가로 3번이요. 양가로 3번. 기업의 재무 상태 구성 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동을 한다. 따라서 이들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로 기록 정리한 기업의 재무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재무 상태표입니다. 3번 정의예요, 정의. 자, 그다음에 밑에 그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여기까지만 좀 줄을 쳐시고요. 거기 밑에 자산을 왼쪽에 부채와 자본을 오른쪽에 나타낸다. 여기까지만 줄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자, 그럼 우리 심심하니까 케이스 1번 한번 풀어볼게요. 누구나 할 수 있어. 누구나. 자, 케이스 1번 뭐라고 했어요? 의류 도매업을 이유하고 있는 자유상사는 X1년 12월 30일 시점에 재무상태가 다음과 같다 나와요. X1년 12월 30일 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시오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항상 여러분 집에서 공부할 때는 재무상태표 쓰시고 시점 쓰시고 회사 쓰시고 단위까지 쓰신 다음에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현금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본이에요? 자산이죠? 여러분 진짜 제가 재밌는 얘기 할까요? 조금 지루하죠? 아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지루하고 여기 앞에서 기다릴 때는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조금씩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 거라. 아유, 끝나고 점심 커피 좀 마셔야겠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앞으로 시험 붙을 때까지 역대급 집중력은 지금 이 시간이에요. 점점 떨어져. 집중하세요. 그렇죠? 자, 상품은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내가 물건을 팔아서 나중에 현금 바꿀 거니까 자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토지도 자산이에요. 토지가 자산인 걸 설명해 달라고 하시면 그냥 환불하시면 돼요. 자, 토지는 자산, 비품도 자산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거니까. 매입채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부채예요. 내가 돈 갚아야 될 거니까. 외상으로 물건 사온 거니까. 차입금 뭐죠? 부채예요. 돈 빌린 거니까 여기 부채로 온다고요. 자, 그럼 이쪽에 자산 총계가 얼마입니까? 이거 계산하면 훌륭해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30만 원이라고요. 우리 뭐라고 그랬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으로 이어져 있다고요. 그럼 이쪽이 빵꾸 하나잖아요. 그럼 자본은 얼마예요? 20만 원이에요. 아이고, 이거 나중에 얘기할 걸 내가 벌써 얘기해버렸네. 여러분,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알아요? 아세요? 뭘까요? 그렇죠. 대차평균의 원리예요. 언제나 이쪽, 왼쪽과 오른쪽의 합은 언제나 일치해야 됩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 이제 중급회계 가시면 아주 어려운 문제 풀 때 의외로 간단하게 풀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쪽의 합계와 이쪽의 합계는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요 대차평균의 원리만 알고 있으면 언제나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넘어가면 2번인데 이거는 저랑 한번 칠판에 해보셔야 돼요. 지우고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 자, 여러분. 사실 제일 편한 수업이 뭐냐면 2차 수업이 사실 제일 편해요. 왜냐면 다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만 쭉 풀어주고 포인트만 얘기하면 되니까 2차 수업이 제일 쉽죠. 제일 어려운 수업이 어딜까요? 모든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수업이 뭘까요? 회계 원리가 제일 어려워요. 진짜 회계 원리 제일 어렵다고요. 볼게요, 여러분. 자, 이 케이스 2번 문제를 보면 여러분 풀이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풀이로 재무상태표를 6개를 그리면 여러분 하다가 포기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맨 마지막 거 계정을 저랑 써놓고 좀 연습할게요. 자, 우리 재무상태표를 그려볼 겁니다. 여기 BS라고 표기를 하고요. 원래는 여기 일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할게요. 계정도 좀 미리 쓸게요. 우리 계정이 뭐가 있냐면 여기 현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토지가 있고요. 또 뭐 있나 볼까? 봤더니 비품도 있대요. 자, 그 다음에 계정을 봤더니 이쪽에는 매입 채무가 있고요. 하나하나 쓰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지칠 수가 있으니까 하나에다 쓰는 연습할게요. 집에서 복습할 때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차입금이 있고요. 항상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자본금이라고 써 있으니까 여러분 자본이나 자본금이나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1번을 봤더니 11월 1일 날 현금 20만 원을 출자하여 개업하였대요.
출자가 뭐죠? 출자가? 여러분 회사 설립할 때 어떻게 해요? 이 학원 강사분들이 학원을 설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돈을 걷어요. 돈을 건다고요. 1억씩 걷어요. 걷어갖고 그 돈을 회사에 넣어놓고 그 돈 갖고 장사를 시작한다고요. 그럼 출자 20만 원 출자했어. 돈을 주주들한테 20만 원씩 걷는다고요. 그럼 이쪽에 현금이 생기겠죠, 자산 쪽에. 그리고 뭐가 생겨요? 부채는 아니잖아. 주주는 부채가 아니에요. 자본 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자본금에 20만 원을 기재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금 20만 원을 출자했다는 건 현금이 20만 원 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자본금으로 20만 원이 기재됩니다. 쓰지 말고 저랑 한번 따라가만 볼게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죠? 비품 15만 원으로 현금을 매입했대요. 뭐야. 비품 15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했대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현금으로 비품을 샀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여기 어떻게 돼? 비품이 15만 원 증가해요? 어라? 그럼 대책 안 받는데? 항상 양쪽이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현금으로 5만 원, 15만 원 줄여줘야 된다고요. 현금으로 산 거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현금을 2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으로 줄여주셔야 된다고요. 그럼 여전히 양쪽이 일치하잖아요. 아시겠죠? 제가 중급회계 가서도 회계 처리 보여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항상 BS를 그리고 양쪽을 보여준다고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날 보면 은행으로부터 25만 원을 차입했대요. 이게 뭡니까? 은행한테 돈 빌린 거 아니에요? 차입이라는 게. 그럼 이쪽에 현금이 또 25만 원 들어오겠죠? 이쪽은 뭐가 뜰까요? 그쵸,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뜬다고요. 그래서 여기 25만 원 써주시고요. 현금이 25만 원 증가하니까 현금이 5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 되게 되겠죠. 자, 내가 제대로 했나 볼까요? 검증. 이쪽에 45만 원, 이쪽에 45만 원. 제대로 했구나. 아시겠죠? 놀라운 건 집에 가서 해보면 틀려요. 양쪽이 안 맞아. 아시겠죠? 꼭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봅시다. 토지를 현금으로 20만 원 매입했대요. 또 뭐야? 내 현금이 사라지면서 토지 20만 원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에 여기 20만 원 쓰고 이걸 어떻게 샀어요? 현금으로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금이 또 20만 원 줄어들어서 10만 원이 되겠죠. 자, 만나볼까요? 이쪽 얼마? 45만 원. 이쪽 얼마? 45만 원이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상품 5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대요. 이쯤 읽으면 그만 좀 사 하고 싶겠죠? 자, 5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대요.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상품이 생겨요. 현금으로 산 게 아니잖아. 돈 있는데 왜 현금으로 안 사는 거야? 외상으로 샀대요. 그럼 뭐가 떠요, 이쪽에? 매입 채무가 떠. 훌륭해. 잘하시는데. 기대가 됩니다. 5만 원이 매입 채무가 뜨면서 상품에 5만 원 써주시면 된다고요. 자, 검증. 이쪽에 얼마? 50만 원. 이쪽에 얼마? 50만 원. 제대로 했네. 그렇죠? 자, 봅시다. 마지막입니다. 상품 3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했대. 도대체 언제 팔 거야? 3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했대요. 그럼 현금 3만 원이 없어지면서 상품 3만 원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어렵지 않죠?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상품이 3만 원 또 들어오니까 여기 8만 원 되고요. 현금이 어떻게 돼? 3만 원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7만 원이 되겠죠. 검증. 여전히 여기 50만 원, 여기도 50만 원.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공부해봐서 알아요. 집에서 혼자 하면 되게 어려워. 아시겠죠? 꼭 연습해 보세요. 아시겠죠?